이번 21번째 편은 양자이론이 완성된 직후 양자이론이 정말 실체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보어를 중심으로 코펜하겐 해석이라 불리는 파동함수에 대하여 확률로서 해석하는 이론과 파동함수가 중첩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측정에 의하여 붕괴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자 논쟁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양자이론 학자들이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이 해석은 양자이론의 주류가 되는데 양자 논쟁의 쟁점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927년 9월 이탈리아 밀라노 북쪽에 위치한 코모 호수 근처 아름다운 도시인 코모에서 볼타 사망 100주기를 추모하는 국제 학술 회의가 개최되는데 당시 양자이론에 관여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참석합니다. 보어는 이 학회에서 하이젠베르크를 설득하여 불확정성 원리를 확장한 상보성 이론에 대하여 강연합니다. 가장 중요 인물인 아인슈타인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슈레딩거도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옮기는 와중이라 참석하지 않았고 디렉 역시 참석하지 못합니다. 당시 하이젠베르크가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파울리, 조르단 등 코펜하겐 학파의 젊은 주요 인물들은 유럽 주요 대학의 교수에 임용됨에 의하여 코펜하겐 학파는 양자이론의 주류가 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보어의 강연은 청중들에게 별로 감흥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참석했던 유진 위그너는 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 강의를 듣고 양자역학의 관점을 바꿀 사람은 하나도 없을걸 하면서 동료에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보어는 장황하게 철학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난해한 강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 요지는 개를 교란시키지 않고 관측이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인과율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것으로 고전 이론과 단절을 선언하는 강연이었습니다. 보어는 측정의 한계나 학문의 한계라기보다는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일상의 경험과 고전 이론에서는 물리적 객체는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측정을 하건 안 하건 관측 행위와 무관하게 어떤 물리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객체의 존재에 대한 상상은 필요없는 상상이고 양자 세계를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의 생각은 당시 마흐의 영향으로 일종의 진보적인 사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실증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보어의 물리학의 본분은 자연의 실체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빈학파의 실증주의의 핵심 인물인 모리츠 슐리크는 1930년부터 거의 2년 동안 양자역학과 인과율 그리고 철학적 의미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고 다른 실증주의 학자들도 양자이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실증주의 학자들과 코펜하겐 학파 사이에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베이 회의는 1911년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벨기에의 탄산소다 공정 개발로 부자가 된 에르네스트 솔베이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토론 주제를 정하여 20-30명 정도의 초청된 학자만 참석하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회의로
현재까지도 물리학과 화학 부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학 부문의 1회부터 로렌츠가 의장이었는데 1927년 10월 24일 개최된 5회 회의는 공식적 주제가 전자와 광자였는데 직전에 새로운 양자 이론이 젊은 학자들에 의하여 제안되어 초청자 명단이 상당히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참석한 29명 중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강연과 토론의 주제는 새롭게 등장한 양자 이론이었습니다. 첫날 오전 첫 강연자는 X선 회절 실험의 윌리엄 브래그였고 캄프턴의 산란 실험 강연이 이어졌지만 참석자들의 관심사는 아인슈타인의 코펜하겐 양자 이론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오후 강의는 드브로이가 파일럿 파 이론에 대한 강의였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호의 상보성과 다른 방향으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조화시킨 것으로 파동과 입자의 동시성을 파동함수가 파일럿 파로 입자의 운동을 결정하는 결정론을 유지하는 이론입니다. 1950년대 데이빗 봄에 의하여 봄 드브로이 이론으로 재창조되어 양자 이론의 다른 주요 해석인 파일럿파 해석이 되는데 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제안은 보호의 상보성을 위협하는 대담한 시도였는데 참석학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아인슈타인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몇 달 전 비슷한 시도를 해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개의 운동을 완전히 결정하는가 아니면 통계적 관점에서 결정할 뿐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학회에 제출했는데 점 입자에 의한 장으로 파동성과 입자성을 설명하여 파동함수를 해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생각해 본 후 논문 철회를 요청했고 로렌츠의 강연 요청도 당초 수락했다가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른과 하이젠베르크는 괴팅겐 코펜하겐 연합으로 행렬역학을 확장한 파동역학과 확률 해석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로 코펜하겐의 해석을 강연해서 양자이론 그 자체로 완전한 이론으로 더 이상의 물리적 가정이 필요 없음을 주장했고 참석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강연이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었는데 질의응답에서 하이젠베르크는 후에 디렉이 해결한 4차원 시공간에서 방정식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합동 토론이 있었는데 보호는 정식 강연자는 아니었지만 로렌츠의 요청으로 코모에서 행한 상보성에 관한 강연을 아인슈타인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보호의 아인슈타인에게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 후 아인슈타인은 코멘트에서 보호의 양자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슬릿을 통과한 전자의 파동함수는 스크린에 도착하는 순간 파동함수의 붕괴로 어떤 한 지점에 점이 나타나고 다른 곳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두 지점의 상황을 아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 파동함수 붕괴에 의한 원거리 작용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한 사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결과가 떨어져 동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원거리 작용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위배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브로이의 파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입자적 특성도 동시에 고려한 접근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으로 통계적 해석을 언급합니다. 입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우는 여러 개의 경로를 따라 스크린에 도달하여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면
확률의 해석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의 대답은 양자역학의 실체는 현재로선 잘 모르지만 적절한 수학으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보호는 아인슈타인의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것은 자신의 실수였다고 후에 언급합니다. 이 질의응답은 양자 논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논쟁은 물리적 실체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서의 물리학의 경계를 넘어가는 철학적인 면이 포함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보호 사이의 논쟁은 아인슈타인이 아침에 식당에 내려와 문제를 내면 보호는 하루 종일 연구하여 저녁 식사 때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통하여 불확정성 원리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려 했는데 보호는 아무리 노력해도 측정에서 물체의 움직임과 그를 측정하려는 장비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방어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1927년 솔베이 회의의 아인슈타인과 보호의 논쟁에서 보호가 이긴 듯 했습니다만 이는 양자 논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1930년 10월 6회 솔베이 회의는 공식적 주제가 자기장이었습니다. 의장인 로렌츠가 사망해서 프랑스의 랑주뱅이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제와 관련된 강연보다 토론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아인슈타인과 보호의 2라운드 논쟁이 재현됩니다. 그동안 보호는 상대성 이론과 상보성 이론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철학적인 면이 가미된 해석적인 논문이라 아인슈타인은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쟁에서 가장 유명한 광자-상자 사고 실험에 의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요지를 설명하면 광자로 가득 찬 구멍을 하나 가진 상자가 있는데 내부에 시계가 있고 시계는 구멍을 열고 닫는 문과 연결되어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의 질량은 그림에서와 같이 스프링과 밑에 달린 추의 질량에 의하여 늘어난 정도를 눈금으로 읽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열고 닫아 광자 하나가 나가게 합니다. 열고 닫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를 바꾸어 눈금이 0이 되도록 하여 나간 광자의 질량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질량과 에너지 관계로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시간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보호의 반론은 질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눈금을 0으로 맞추어 측정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빛을 보내야 하고 이 빛은 바늘과 눈금의 운동량을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측정하는 동안 측정을 위한 빛의 운동량에 의하여 상자가 진동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 질량을 알려면 평균값을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평균 위치를 구하면 셔터가 열리고 광자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장 안에 놓인 시계는 무중력 상태의 시계보다 중력 상태에 의하여 느리게 가게 됩니다. 상자가 중력장에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진동하기에 셔터가 열리는 시간에 불확정성이 개입하게 되고 눈금의 평균을 내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광자의 에너지는 정확하게 측정하지만 시간은 그만큼 불확실해지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합니다. 보호가 불확정성 원리를 방어하는데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답을 알아낸 것입니다. 보의 승리이자 코펜하겐의 승리였고 코펜하겐 해석이 양자 이론의 주류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양자 이론에 여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광자상자에 대한 사고 실험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양자 이론의 문제를 파고들게 됩니다. 코펜하겐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사이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고 실험을 고안해냅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거기서 1935년 양자 이론의 또 하나의 유명한 논문인 물리적 실제의 양자역학적 서술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학술 논문 제목으로는 조금 이상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코펜하겐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슈레딩거는 거의 동시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알려진 파동함수 붕괴의 역설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보어는 상보성 원리를 통하여 고전 이론의 단절을 선언하였고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통하여 불확정성 원리, 확률 해석 등의 코펜하겐 해석이 양자 이론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게 하였고 아인슈타인의 원거리 작용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양자 이론에 불완전하다는 생각은 양자 논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11편에서 이 21편까지의 양자 이론 확립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